어떻게 이럴 수가. 사돈, 내 딸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지난 1년 저는 동서의 죽음을 교통사고로만 알고 있었어요. 세상을 떠난 지 1년 되는 기일에 납골 땅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동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두꺼운 일기장 하나를 건넸어요. 동서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동서가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다는 거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렸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 시댁 별장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맞은편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더라고요. 너무 티가 났어요. 동서의 노트북은 유품 속에 없었어요. 회사 비리 자료가 담긴 그 노트북만 사라진 채였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 동서를 없앴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동서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전 시댁으로 다시 들어간 여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난 1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SNS를 넘기다가 유라 계정이 고인 상태로 바뀐 걸 본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까 정확히 1년 전 오늘이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혼한 뒤 전 시댁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지만 동서였던 유라만은 달랐습니다. 명절마다 안부를 물었고 힘들 때면 말없이 음식을 보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꽃집에서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크게 준비할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세종 추모공원 납골당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함 위치를 알려줬어요. 복도를 따라 걷는데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라 이름이 적힌 자리에 다다르려는데 이미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뒷모습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걸음 더 다가갔어요. 여성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여성은 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반가움도 적대도 아닌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호칭을 고르다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에서 저는 느꼈어요. 관계가 끝났어도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납골당 직원이 다가와 기일 방문 절차를 설명했어요.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간은 더 조용해졌어요. 여전히 여성의 시선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 했어요. 여성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유라의 어머니, 강명자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끝난 사이지요. 명자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끝내 호칭을 붙이지 못했어요. 사돈이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에 오랫동안 눌러둔 감정이 묻어났어요. 명자는 제가 든 국화꽃을 내려다봤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유라 사고사 처리가 너무 빨랐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례 일정이 잡혔대요. 서류는 조문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울지도 소리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게 보여줬어요. 사고조사 요약본, 사망 판정 기록, 날짜가 찍힌 처리 문서들이었습니다. 날짜들이 유독 촘촘했어요. 마치 누군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순서를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장례식 날이 떠올랐어요. 화환은 많았고 조문객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바빴습니다. 울기보다 전화 받기, 사인하기, 사람 돌려보내는데 집중했어요. 그때는 대기업 집안의 방식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말을 듣자 그 장면들이 다시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화꽃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명자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방문은 단순한 추모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사돈이라고 부르긴 이상하죠. 그 말에는 오랫동안 눌러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명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슬픔과 어색함 속에서 제대로 말을 섞지 못했거든요. 명자는 국화꽃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유라의 죽음이 사고사로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빨랐대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례 일정이 잡혔고 서류는 조문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울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제게 보여줬어요. 사고조사 요약본, 사망 판정 기록, 날짜가 찍힌 처리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날짜들이 유독 촘촘하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순서를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장례식 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화환은 많았고 조문객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바빴습니다. 울기보다 전화 받기, 사인하기,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집중했거든요. 그때는 대기업 집안의 방식이라고 넘겼어요. 하지만 명자의 말을 듣자 그 장면들이 다시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괜히 상처를 더 들추는 건 아닐지 걱정됐습니다. 그러자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명자는 자기도 확신은 없지만 이상한 부분을 그냥 넘기고 살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보다 유라를 아꼈던 저와 함께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명자의 말투는 부탁에 가까웠어요. 붙잡는 방식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분노보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다만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유라의 죽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단순한 동서의 기일 방문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명자는 제 손을 잠깐 붙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는 명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끝난 사이와 진짜로 끝난 사이는 다른 것 같다고. 명자는 납골당을 나서기 전 제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 한 대와 손바닥만 한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어요. 유라 유품 정리할 때 몰래 챙겨뒀어요.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모두 처리된 물건으로 정리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않았대요. 휴대폰은 전원이 켜졌지만 통신은 끊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배경사진과 몇 개의 아이콘만 남아 있었어요. 저장 장치는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비밀번호를 모른대요. 유라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 물건들을 누구에게 맡길지 오래 고민했고 결국 저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선뜻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낸 줄 알았던 전 시댁과의 관계가 다시 손에 묻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물건들이 완전히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명자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늦은 밤 조용한 거실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식당 내부 사진, 재료 적어둔 목록, 날짜가 찍힌 짧은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는지 자동으로 삭제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여전히 암호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왜 이런 물건을 남겼을까?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맡겼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지만 유라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한 번은 보여주고 싶다는 말. 그때는 가볍게 넘겼던 말이 이제는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불쾌함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다시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과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끄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화면에 남아있는 유라의 마지막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이 늦게서야 자책으로 돌아왔어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유라는 아무 준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그 준비의 끝자락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유라의 장례식 날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화환이 끊이지 않았고 조문객 동선은 안내 요원들에 의해 매끄럽게 관리됐어요.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장례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울음보다 절차가 먼저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오정자는 검은 옷차림으로 빈소를 오가며 체면을 챙겼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대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되 오래 머물지 않게 정리했어요. 회사 쪽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가족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장 확인, 날짜 기입, 확인 서명. 장례식장 한켠에서는 죽음보다 행정이 먼저 흘러갔어요. 장남 박삼식은 빈소에서 술 기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고 위로라기보다는 자기 과시 같은 말을 흘렸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요. 슬퍼도 티 안 내는 거. 그게 예의지. 둘째 박태우는 반대로 말을 아꼈습니다. 조문객 수를 세고 빈소 출입을 통제하며 불필요한 질문을 미리 차단했어요. 마치 누군가 정해놓은 범위 밖으로 대화가 번지는 걸 막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막내 박도윤만이 구석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조문객이 떠난 뒤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도윤의 표정을 깊이 보지 못했어요. 그저 상실감이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갈 무렵 가족들은 유라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몇몇 짐을 빠르게 가져갔어요. 개인 노트, 노트북, 서류 봉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끼어들 명분도 힘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저는 그 선택이 너무 쉬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시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장례식의 조용한 이상함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마무리하려 했던 흔적,
유라의 흔적이 사람보다 먼저 정리됐다는 사실. 저는 그날의 무심함이 지금 제 앞에 놓인 벽이 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분명했어요. 어머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전화 너머 명자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확실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유라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문은 점점 또렷해졌어요. 유라의 죽음은 슬픔 속에 묻힌 사건이 아니라 너무 빨리 덮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유라가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 자리를 찾았어요. 계약 정리와 남은 정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앞 간판은 이미 내려가 있었고 내부는 비워진 상태였어요. 그 공간에 서자 유라의 목소리와 손놀림이 겹쳐 보이는 듯해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 박삼식이 나타났어요. 집안의 장남답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등장했습니다. 태도는 늘 과장돼 있었어요. 삼식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일부러 들리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오시고. 저에게도 반가운 척 말을 붙였지만 말끝은 자주 흐려졌어요. 서류 이야기가 나오자 삼식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필요한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챙겨왔다고 했지만 막상 꺼내보니 일부가 빠져 있었어요.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전화기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며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이 익숙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가벼움으로 상황을 덮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유라 이야기가 나오면 삼식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다가 곧바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유라가 워낙 꼼꼼했으니까 뭐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괜히 미안한 척, 괜히 안타까운 척을 섞었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가벼움이 이 집안의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웃음으로 흘려보내는 방식. 그러다 삼식이 실수로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저는 그중 몇 장을 집어들다 멈췄습니다. 유라의 식당 관련 정산이 유난히 빠르게 끝났다는 기록이 보였거든요. 폐업 절차와 자금 정리가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짧았어요. 아, 그거요? 회사에서 좀 도와줬거든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삼식은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제 눈에는 걸렸습니다. 왜 빨리 정리해야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저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삼식은 제가 사진 찍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뭐. 저는 그날 가게를 나서며 확신 하나를 얻었어요. 이 집안은 무언가를 숨기기보다 빨리 정리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자체가 가장 큰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삼식의 허세와 실수가 정보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틈으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유라의 유품을 더 확인하기 위해 전시댁을 찾았어요. 공식적인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돌려주고 남은 개인 소지품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 시어머니 오정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다 끝난 일인데. 반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양해도 없었어요. 그저 밀어내는 힘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말이 감정이 아니라 이 집의 질서라는 걸 느꼈어요. 집안은 여전히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유라가 쓰던 방 한쪽에는 새 가구가 들어와 있었고 옷과 생활용품은 박스에 담겨 창고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정리돼 있었어요. 둘째 박태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법무팀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앞으로 유라 관련 이야기는 서류로만 하시죠. 그게 서로 편할 겁니다. 질문을 하면 즉답을 피하고 정리된 문구로만 대답했어요. 저는 대화가 아니라 대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상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유라의 노트북이나 개인 서류를 찾았습니다. 오정자는 단칼에 잘랐어요. 그런 거 없어. 다 정리했어. 태훈이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건 이미 다 처리됐습니다.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저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여기서 따질수록 더 막힐 걸 알았어요. 대신 이 집안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와 말투, 시선을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오정자는 제가 유라 방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먼저 가로막았어요. 태우는 제 시선이 서류 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몸을 옮겨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질문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오래 머물수록 제가 잘못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집을 나섰어요. 유라의 흔적이 사라진 자리보다 그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오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한 짓 하지 마.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위협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시켜주는 말투였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리했어요. 이 집은 슬픔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처리해요.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서 유라는 한 사람으로 남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며칠 뒤 막내 박도윤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도윤은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들어올 때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에는 컵을 쥔 채 김이 빠진 음료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안부를 묻는 말에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유라의 이름이 나오자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유품 이야기를 꺼내자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일 뿐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열었어요. 형수님, 집안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놨어요. 그 결론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유라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먼저 꺼내든 분위기가 바로 얼어붙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윤은 끝내 입을 닫았어요. 도윤은 쟤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위협도 협박도 없었어요. 대신 오래 지켜본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고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말처럼 느껴졌어요. 형수님은 이미 바깥 사람이잖아요. 괜히 다시 얽히지 마세요. 도윤은 말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게 분명했어요. 컵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 씨는 뭘 알고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확실한 건 몰라요. 그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유라 형수 사고 나기 전부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유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은 끝내 핵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려움의 존재만 남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편한 결론을 믿고 싶어 해요.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라는 점점 사라졌대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로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도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앞으로 제가 마주할 가장 큰 벽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어요. 도윤의 경고는 제 결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유라의 어머니 명자와 연락을 이어갔어요. 연락은 잦지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사고 이후의 시간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서류가 정리되던 속도가 유독 빨랐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질문을 하면 담당자들은 늘 같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대요. 규정상 문제 없다는 말, 이미 종결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유 팀장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첫 상담에서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사건을 다시 열 수 없어요.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조급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어요. 시간의 흐름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찬 납품과 닭갈비 가게 일을 계속하며 생활을 유지했어요. 낮에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유라의 휴대폰과 잠긴 저장 장치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통화한 날짜, 만난 사람, 들은 말, 받은 서류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누구는 말을 아꼈고 누구는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는 점까지 적어뒀습니다. 어느 날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미선 씨,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계속 꿈에 유라가 나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 멈췄어요. 명자는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노트에 적고 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겁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유 팀장은 다시 연락을 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정리한 노트를 보여줬어요. 유 팀장은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이 기록은 당장 답을 주지 않았지만 혼란을 정리해줬습니다. 무엇이 숨겨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숨김이 있다는 사실만은 점점 분명해졌어요. 제 노트는 비어있는 진실의 윤곽을 천천히 그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는데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만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싸움은 늘 빠르지 않다는 것, 특히 법과 절차가 얽힌 싸움은 시간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박삼식은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회사 관련 행사장이었습니다. 삼식은 스스로를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회를 자청했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비가 덜 된 진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는 이름과 직함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피곤했어요. 행사장 한쪽에서 삼식은 계속해서 주변 눈치를 봤습니다. 오정자가 있는 방향을 힐끗거리다 말실수를 할까봐 급히 말을 돌렸어요. 유라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바로 웃음과 농담으로 덮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슬픔 안 보이는 게 미덕이거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과장된 제스처를 쓰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어요. 그런데 그 가벼움이 이번에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삼식이 챙겨와야 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들고 오는 바람에 회계팀 직원이 급히 현장으로 불려왔어요. 서류 정리를 하며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 말이야 다들 꺼리던 거잖아. 맞아. 작년에 딱 한 번 회의 때 나왔다가 바로 조용해졌어.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불편함은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식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지만 그의 허세와 실수가 주변 사람들의 긴장을 드러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유라의 이름은 피해야 할 단어였고 누군가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선명해졌습니다. 삼식은 행사 내내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계속 어긋났습니다. 그는 중요해 보이려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흘렸어요. 유라 일은 어차피 작년 9월에 다 정리됐잖아요. 법무팀이 확인했는걸요. 어느 시점에 내부 회의가 있었는지, 누가 결정을 서둘렀는지 같은 조각들이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머릿속에 차분히 쌓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삼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삼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정리 절차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직원 한 명의 명함을 얻어냈어요. 나중에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작년 9월, 법무팀 확인, 내부 회의, 조용해진 시점. 삼식은 의도치 않은 조력자처럼 기능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집안뿐 아니라 회사도 유라의 죽음을 불편한 기억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래된 휴대폰을 다시 붙잡았어요. 몇 번이나 시도하다 포기했던 복원 작업을 다시 시작한 건 특별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파일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처럼 음성 메모 하나가 재생됐어요. 파일은 짧았고 중간이 끊겨 있었습니다.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유라의 숨소리와 말의 방향만은 분명했어요. 언니 이거 나중에 꼭 확인해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뒤로 잡음이 섞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불완전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유라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이미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태도는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의심과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다면 이제는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침묵의 폭력. 모두가 편한 결론을 택하는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그때도 문제를 제기한 쪽이 불편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였어요. 다만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선 씨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가족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전화는 바로 끊겼어요. 번호를 다시 눌렀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다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 가게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지만 의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CCTV를 확인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명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 혼자 다치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길을 택했어요.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움직이고 증거를 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결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노트 첫 장에 적었어요. 유라 음성 메모 발견, 날짜와 시간, 협박 전화 수신 날짜, 가게 앞 쓰레기 투기 날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심 이후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았어요. 모든 선택은 의식적이었고 모든 행동은 기록됐습니다.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 팀장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방문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상담이었어요. 유 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어요. 정미선 씨, 이거 보니까 제법인데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분위기를 풀기 위한 농담도 섞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단단했어요. 유 팀장은 제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감정이 앞서 움직이면 상대는 오히려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 거예요. 억울함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을 연결하는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이야기였어요. 유 팀장은 제가 정리해온 기록 노트를 꼼꼼히 봤습니다. 통화 날짜, 만남의 시간, 반복된 문장들. 그는 그 노트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어요. 이 정도면 방향은 잡혔어요. 다만 이 기록은 증거가 아니라 지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황을 연결할 수 있는 출처와 흐름이래요. 유 팀장은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유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누구 손을 거쳐 제게 왔는지 정리해야 한대요. 당시 조사 기록과 사고 처리 절차를 정보 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이유를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은 상대에게 반격의 여지를 줍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유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법은 원래 느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유 팀장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 그만두는 게 나아요. 중간에 그만두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그만둘 거예요. 끝까지 갈 겁니다. 유 팀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당장 진실에 다가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길을 잃지는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법의 문턱은 높았고 안쪽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날 밤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저 요즘 병원 자주 다녀요. 혈압이 자꾸 오르네요. 저는 걱정됐어요. 어머님, 건강 먼저 챙기세요. 명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선 씨만 믿어요. 제가 못 보더라도 끝까지 가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건강도 제 의지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챕터는 숨을 고르게 했어요. 드러나는 사실은 없었지만 준비의 무게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났을 때 누군가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예감했어요. 시간이 더 흐른 뒤 박도윤이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 만남은 우연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연락해 장소를 정했어요. 늦은 저녁, 사람 없는 카페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밤을 거의 못 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등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컵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유라 형수가 사고 전에 회사 내부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자료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흐름과 집안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걸린 거였대요. 도윤은 구체적인 감정 묘사를 피했습니다. 대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어요. 회의가 잦아졌어요. 말수가 줄었고 유라 형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사고 직전 유라는 분명히 불안해 보였고 누군가에게 맡길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 대상이 저일 거라고는 그때는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료 일부를 꺼냈어요. 숫자와 날짜, 흐름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완전한 자료는 아니었지만 사고 이전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어요. 이걸 유 팀장 변호사님께 직접 전달해 주세요. 저는 아직 두렵고 집안 안에서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 제가 비겁한 거 알아요.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 순간 그동안 숨겨졌던 이유가 처음으로 형태를 가졌어요. 유라의 죽음은 단순 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에서도 결론은 내리지 않았어요. 범죄라는 단어도 책임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라가 우연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만 명확해졌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고백을 즉시 절차로 옮기기 위해 유 팀장과 연락을 취할 준비를 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도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진짜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갈 거예요. 집에 돌아와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 결정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유라가 보려 했던 것, 누군가 숨기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유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료가 생겼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가까이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이유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 질문 앞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유 팀장은 도윤이 건넨 자료를 받자마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즉각적인 고발이나 언론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료의 출처부터 정리했어요. 누가 언제 만들었고 어떤 경로로 도윤 씨에게 전달됐고 지금 당신 손에 오기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흘렀어요. 몇 달이 더 지나갔습니다. 유 팀장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사고 당시의 조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하나씩 확보했어요. 일부는 공개됐고 일부는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를 확인하고 재청구 사유를 정리했어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도 붙였습니다. 서류는 점점 두꺼워졌고 연결선은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저는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반찬 납품 일정과 가게 운영을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에 집중했고 밤에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노트를 펼쳐 사실만 다시 확인했어요. 명자는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지만 중요한 날짜와 이름은 끝까지 기억해내며 저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위로를 나누지 않았어요. 대신 역할을 나눴습니다. 미선 씨, 제가 기억하는 거 다 메모해뒀어요. 혹시 제가 못 보더라도 이거 유 팀장님께 드려요. 저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알았어요. 이 과정에서 박삼식은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흔들리는 걸 눈치챈 그는 여기저기 아는 체를 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모임에서 자신이 중심인 것처럼 떠벌렸습니다. 법무팀이 뭐 어쩌겠어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얼마나 단단한데. 그 말들 속에서 유 팀장은 중요한 시점을 건져 올렸어요. 내부 회의가 있었던 날짜, 급히 결정된 사안, 그날 함께 있었던 인물들. 삼식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할 목록을 늘려줬습니다. 유 팀장은 삼식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로만 받고 문서화했습니다. 말은 걸러졌고 남는 건 날짜와 흐름이었어요. 어느 날 유 팀장이 전화했습니다. 정미선 씨, 드디어 재조사 검토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유 팀장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검토가 조사는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감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밤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 내일 해야 할 것, 아직 모르는 것, 모두 적었어요. 진실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어요. 과연 이 긴 준비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만큼은 이미 답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수사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큰 소문도 공식 발표도 없이 몇몇 관계자들이 다시 불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전 시댁 사람들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오정자는 여전히 반말로 사람을 누르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끝난 일 가지고 시선으로 먼저 압박했습니다. 태우는 침착한 얼굴로 법리만을 말하며 책임을 비껴가려 했어요. 저희는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모든 건 규정에 맞았어요. 법정 밖 복도에서 박삼식은 또다시 소란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무언가 말해보려다 법원 직원에게 제지당했어요. 아니, 이거 오해예요. 우리 집안이 원래. 허세와 과장이 섞인 그의 행동은 잠깐의 숨구멍 같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어긋난 인물이었어요. 유 팀장은 제게 감정을 최대한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어떤 기록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증언과 서류, 일정과 결정 과정이 하나씩 연결됐어요. 말보다 문서가 앞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라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집안의 며느리나 회사의 소속원이 아니었습니다. 기록 속에서 유라는 문제를 인지했고 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이후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정리됐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당시 서류 처리 속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이 대답했어요. 신속한 처리가 유가족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유 팀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인의 개인 자료는 유가족인 어머니가 아닌 회사 측이 먼저 회수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공방은 길어졌고 심리적 소모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싸움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자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손을 쥐고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어느 날 유 팀장이 전화했어요. 정미선 씨, 재조사 결정 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을 봤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오래 준비된 사실은 결국 남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명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 씨, 고마워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유라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기록 속에 제대로 자리 잡았어요.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였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남은 기록 속에 유라의 이름이 제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저는 다시 세종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 명자와 나란히 국화꽃을 들고 납골당에 섰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국화꽃을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라야, 이제 편히 쉬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셔터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긴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명자가 물었어요. 미선 씨, 유라 가게 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답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게 어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명자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요. 유라가 어머니에게 레시피를 알려주던 노트가 남아있다는 것. 저는 유라의 휴대폰에서 찾은 사진 한 장을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라가 명자와 함께 요리하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어머님, 유라가 원했던 거예요. 명자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몇 달 뒤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유라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가게였어요. 사람들은 그 이름의 사연을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록과 일상 속에서 유라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가끔 가게를 찾아 명자를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명자가 유라의 레시피대로 닭갈비를 만들 때 저는 홀을 정리했어요. 매운맛을 줄이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방울 더하던 유라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유라라는 분은 누구예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이 가게 처음 시작한 사람이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사람을 함부로 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는 것이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요.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정리했어요. 응징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한 것, 복수가 아니라 기억을 선택한 것. 이야기는 조용히 닫혔습니다. 큰 사이다도 과한 감동도 없었어요. 대신 오래 남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으로 돌아갔어요. 유라의 이름을 등에 업지 않고 함께 걸어간 사람으로서. 가게 문을 열며 명자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끝냈다고. 그리고 유라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간판에 이름이 빛났습니다. 유라. 그 이름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았어요.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기억에 관한 거였어요. 미선은 유라의 이름을 지우지 않기로 선택했고, 명자는 딸의 레시피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기록했고,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미선과 유라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지만 끝까지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인연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편한 침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시겠습니까? 노년의 삶을 지키는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